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장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장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할머니들이 평창에 피정으로 왔어요. 아니 평창에서 하와이 놀러 가는 건 이해가 돼도 하와이에서 평창으로 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5분의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이 왜 오시느냐면 하와이는 노인 기초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아파트에 하는 거 3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할머니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안 쓰고 있다가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이 할머니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다음에 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평창을 오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204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그 평가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40년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수출이 세계 몇이야? 6위야, 6위. 우리 맨날 텔레비에서 어두운 것만 보는데 우리나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이요, 기가 막히게 아주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운이 튼 나라 중에 하나.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 안 해도 맨날 방송에는 뭐 다 굶어 죽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굶어 죽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야. 대통령만 잘 나오면 돼. 대통령만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대통령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장학금 주는 대통령. 그럼 왜 느닷없이 나한테 100억을 봉헌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 차에 트렁크에 실린 거야. 가방,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를 딱 집어넣어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끌고 다녔대요.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트렁크에 이틀 갇혀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강도한테 카드 다 뺏기고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 차로 납치를 당했는데 이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돈을 안 쓰는 할머니야. 차를 10년 동안 안 바꾼 거야. 원래 벤츠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안 바꾸고 그냥 옛날 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옛날 차니까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강도들이, 경찰들이 자기네들을 추적하러 오는지 라디오를 계속 듣고 싶은데 라디오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게 틀은 게 CD 플레이어만 작동이 됐던 거야. 네 할머니가 위대한 일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내 강의를 들으러 와서 내 CD 화가 나십니까를 사서 차에다 넣어둔 거야. 딱 들으니까 내 강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도들이. 근데 일단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은 못 꺼요. 특대돼 있어요. 이틀 동안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만 계속 있었대요. 이 강도들이 이틀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그 화가 나십니까 2개짜리 CD인데 그러면서 계속 웃더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도들끼리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죽이자, 죽이지 말자 서로 싸우더래요. 근데 마지막 트렁크에서 죽이자, 죽이지 말자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트렁크에서. 근데 그 두목되는 그 친구가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단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CD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성당 다니느냐? 성당 다닌다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친할머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착한 강도지. 내가 보기에는 착한 강도예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당신 죽을 뻔했는데 신부님 때문에 산 거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신부님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해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대로 상태가 잠비아예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환으로 제가 잠비아 봉사활동, 선교활동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동영상 카사리아 에코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나라가 커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 이제까지 한 30분이 가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죠. 네, 여기가 잠비아 무프리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은돌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키투에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한가운데 땅을 제가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피정을 하는데 수녀님들 20분이 오셨어요. 수녀님들 20분이 오셨는데 다른 수녀님은 얼굴이 다 하얀데 수녀님 한 분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수녀님들은 얼굴이 하얀데 왜 수녀님만 얼굴이 새카마냐? 이거 물어봤더니 그 수녀님이 자기는 16년째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농업학교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생태마을 만드는 것도 꿈이지만은 외국에 아프리카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남미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미국에도 생태마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가서 땅 알아보고 왔어요. 생태마을 만들려고. 그런데 제가 생태마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그런데 왜 한국은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자기는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카란다라는 농장에 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모구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갖고 모구마로 왔느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세가 2천만 원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한테 모구마로 다니지 말아라. 내가 줄 테니까. 이 수녀님이 처음 보는 신부가 돈을 2천만 원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돈이 있어도 나중에 안 줘요. 줄려면 언제 줘? 지금 줘, 지금. 그래서 그냥 수녀님한테 돈을 드리고 수녀님 내가 내년에 수녀님 농장하는데 한번 방문하겠다. 의료 봉사팀을 꾸며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의사 3분, 멜버른에 있는 의사, 인천에 있는 의사, 평택에 있는 의사, 치과 의사 3분을 꾸미고 대학생들 20명을 꾸며갖고 잠비아를 가봤죠. 잠비아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은 비도 없으시고 땅도 그냥 막 메마르고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 죽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의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륙이 아니에요. 희망의 대륙이고 신비의 대륙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 탄자니아에서. 근데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불쌍한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잠비아에 갔다 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 때 얘기를 했죠.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이제 강의 때 가끔 했어요. 그런데 4년 전, 딱 요맘 성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신부님 아프리카에 농업대학 세운다는 얘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농업대학 세우는데 신부님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할 거냐?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대학질 건물 돈 100억을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을.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었죠. 그리고 저한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나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신부님 봉헌한다고. 근데 나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웬만하면 기대도 안 해요. 부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땅 팔리면은 꼭 봉헌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놈의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려? 10명 중에 1명 봉헌할까 말까예요. 왔다 간 분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의 아프리카를 돕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야. 가장 순수한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00분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부자 100명이 와갖고 1명 도와주는 것보다 정말로 순수한 할머니들. 신부님 평생 살면서 나 어려운 사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를 타는데 신부님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세요. 포크레인 사는데 쓰세요. 고아원 짓는데 쓰세요. 이렇게 보내준 분이 100분이야. 그래서 나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후에 수원 교구청에 와서 교구에다 100억을 봉헌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돈이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2월달, 그 다음에 2월달에 80살 된 할머니 손을 잡고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가갖고 이 무프리라라는 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시장을 만나러 갔어요. 시장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 할머니가 돈을 10 밀리언, 우리는 100억도 크지만은 잠비아 사람들한테 10 밀리언은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농업대학을 짓고 싶으니 땅을 좀 줘라.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내가 전날 수녀원에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내가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3,000헥타르 딱 두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죠.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하느님이 3,000헥타르 그랬으니까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시 전체가 줄 수 있는 땅이 1,400헥타르가 안 된대요. 3,000헥타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헥타르를 받으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00헥타르면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여의도가 82만 평이야. 여의도가
분당이 250만 평으로 시작해갖고 한 400만 평 됐다고 그래. 분당보다 2배 더 큰 땅이야. 나도 그렇게 큰 땅인지 몰랐죠. 하늘에서 3,000헥타르에서 3,000헥타르. 3,000헥타르는 한 3,000평 되는 줄 알았지.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알았다. 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7월 25일 날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시간을 시간을 내주시더라고. 1시간을. 라고 설명을 다 했죠. 잠비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잠비아는 내전이 없어요. 내전이. 서로 종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70개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결혼을 해요. 싸울 수가 없어. 부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저렇게 싸우면은 내 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아들이 이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피스풀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피스풀하고 헬풀풀하다고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 서로.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잠비아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65년에 독립을 했어요. 내가 65년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인연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주면은 농업대학을 세우겠다. 대통령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더니 이 땅은 너무 큰 땅이다. 사실은 도시 하나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관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연락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날 미국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유럽으로 비행기 갈아타러 갔는데 수녀님이 전화가 왔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한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한테 땅 드리라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 영어로 된 거를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읽지 마시고 비서한테 읽으시라고. 이거 한국에서 기가 막힌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한테는 요한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드린 묵주를 서울대 그 교수님이 만드는 거 예쁜 걸 묵주를 드렸어. 그리고 참 너무 좋은 거는 대통령이 날 만나기 전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세례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땅을 1,000만 평 이 카사리아 지역에 받은 거예요. 제가 대통령 만난 거 우리 평화방송에 같이 가서 찍은 거예요. 이 대통령의 차쿠와 룽가 대통령께서 저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키가 너무 크다고 사진 찍을 때 내가 농담도 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아주 매력적인 휴식처가 될 겁니다. 이 대수층이라고 지하에 물이 참 많아요. 지하에 물이 많은지는
조금 있다 왜 많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00만 평 정도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1000마을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만한, 요게 여의도만한 거, 여의도만한 거. 여기에 뭐 KBS 있고 국회의사당 있고 다 그렇듯이 여의도만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벌써 시작하는 건 신학교, 수녀원, 그 다음에 공장, 성당입니다. 그런데 저를 좀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농업학교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에 제가 무슨 최고 환경 지도자 과정에 강사로 10년째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친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학에서 교수진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님하고 부학장님이 3분 계신데 만나 뵈서 좀 서울대학에서 1년에 4명씩 10년 동안 석박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벌써 잠비아에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 뭐 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학생들 지금 데려다 벌써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선적으로 서울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를 만들어서 농업대학을 농업대학엔 임업, 목축, 원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은돌락 교구 주교님이 날 찾아왔어요.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1,5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근데 주교님이 날 찾아와갖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신학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근데 거긴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숙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 1, 2학년 철학과하고 3, 4학년을 무슨 수도에서 하고 5, 6, 7학년만 기숙사에서 하는데 이게 신학교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알릭 반달 주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부님 농업대학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 이것 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농업대학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학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신학교 줘주겠다고 신학교 짓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돈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도시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공동체에 강의를 가서 내가 LA 쪽 교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와서 돈 벌었다고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BMW 타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미국 교회에 와서 돈 벌었으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 짓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계시받은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처음에는 1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여름에 갔는데 100명이 넘었어. 1월 달에 가면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미국 교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아요. 그저 미국 교회가 한 10억. 그다음 우리 생태마을에서 10억.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돈 20억. 이렇게 해갖고 한 4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40억이면 한국의 400억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내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라도에서 가밀라라는 자매인데 51인데 암으로 하느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2가지를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 2가지를 유언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하나 죽으면 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잠비아에 신학교 후원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꼭
황 신부님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나는 아까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그냥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무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 한 분이 돈 2천만 원 보내면서 나는 죽지만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수술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 짓고 또 수녀원, 이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의 수녀님들이 잠비아 수녀님이 벌써 30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400명, 500명 수도에 있듯이 여기 수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녀원 지금 공사 이것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피정집을 여기다 져요. 한 200명 머무를 수 있는 피정집. 이제 저는 피정은 앞으로 한국에서 안 하려고요. 피정은 어디서 하려고 마음 먹느냐면 잠비아에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보통 피정 기간 한 달 피정. 여러분들 한 달 피정 괜찮지 않아요? 네. 한 달 피정 비행기 값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리고 뭐 한 달 머무르는데 한 200만 원, 그리고 귀양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 빅토리아 폭포 거기 들러가고 마지막에 잠베지 강에서 석양 바라보면서 탁 저녁 먹고 그러면요 기가 막혀.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유럽 성지순례 가면은 400, 500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9월은 잠비아가 건기야.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지만은 건기에는 최저 기온 5도, 최고 기온 27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낮에는 좀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좀 찍고, 기와 공장에 가서 기와도 좀 찍고, 일도 좀 하고, 오후에는 내강의 하나 듣고, 밤에는 떼제 찬양기도 하고, 그리고 해주는 밥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인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내년 여름에 가고 땅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바로 질 거예요. 바로 져서 겨울에 우리 교우들, 이게 거기 겨울이죠. 피정들 많이 오세요. 그 뭐 돈 모아갖고 한 번쯤, 아니 앞으로 100년을 사는데 출창 한국에서만 뭐하러 100년을 사? 그러면 뭐하러 살아? 100년 한국에서만 출창 살 거면은 좀 잠비아도 좀 가보고 알래스카도 좀 가보고, 이제 연금 나오면 연금 다 모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여기다 이제 신학교 짓고 수녀원 짓고 이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길도 다 내놨어요. 예. 여기 축복의 길도 있고 마을들 이렇게 다 건물을 줘서 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밀라노 대성전보다 땅이 넓어요. 광장이 땅 크니까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벽돌 공장, 제재소, 필레트 공장, 별걸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죠. 할 일이 끝도 없어요. 축복의 길이라고 랜드마크예요. 여기는 설계가 이미 다 나왔죠. 주민들도 아주 행복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이 무슨 원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시면은 별 구경도 원도 한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자, 이게 우리 랜드마크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중앙 도로야. 근데 도로 넓이가 몇 메타냐면 100m, 100m. 33개 차선. 광화문 광장이 80m예요. 내가 가서 재봤어요. 광화문 광장이 80m인데 우리 이코 시티 카사리아는 100m야. 근데 여기 3개 차선을 도로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33개 차선에 전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km만 산책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정 가면은 전부 다 분갈이하고 저 포토에다가 나무 씌놓고 이 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피정 가도 아마 한 달 갖고 모자랄 거예요. 네. 나무들이 10년만 자라면은 이 둘레가 10m도 더 넓어요. 10년만 자라면. 소나무도 1년에 2m, 3m씩 쭉쭉 자라요. 소나무들도. 네. 이제 이 밀라노 광장보다도 높은. 그래서 이 도시에는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좀 잡아보세요. 재작년인가 한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나라 경찰복 이렇게 국가에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경찰복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네들이 납품하려고 해놓은 경찰복 4,000벌이 그냥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베이지색 경찰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갖고 하복, 돈복, 잠바까지 싹 어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잠비아에 벌써 보내놨어. 그래갖고 잠비아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우리 잠비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입혀갖고 여기 싹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 명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옷도 멋있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멋있게. 그래서 우리 이 카사리아 이코시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옷도 정복으로 다 입혀놓고 여자 직원들도 기가 막히게 해서, 야, 아프리카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헐벗은 데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깨끗한 대륙이고 행복의 대륙이라는 걸 저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물탱크야, 물탱크. 참 신나는 일이죠. 흥분되는 얘기. 이게 자카란다라는 꽃나무인데 보라색인데 피면은 기가 막혀요. 예. 요 잠깐 좀 이 석양도 참 아름답고, 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여기서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잠깐 잡아보세요. 자, 어떻게 저런 설계가 나왔느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동교구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교수인데 황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김정빈 비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책임자냐면 노들섬 개발 총책임자야. 노들섬 서울 아시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대단한 기업에서 10개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 교수하고 그 대학원생들이 낸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환경에 관련된 신부니까 저 신부님한테 가서 좀 자문을 구하면은 내가 용기를 얻겠다. 그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쭉 노들섬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노들섬이 앞으로 개발되면은요 서울의 꽃이야. 서울의 몽마르트가 될 거야. 거기가 서울에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섬에 딱 들어가 보면은 63 빌딩부터 서울의 모든, 심지어서 저 롯데 타워까지 한눈에 다 보여.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교수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바이 신도시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신도시를. 그래갖고 그 교수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교수를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노들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잠비아에 내가 카사리아에 노들섬은 4만 평이라는데 내가 1,00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신부님 정말로 하느님께서 저를 신부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김용계 건축가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캐나다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제대 설계를 담당하신 분이야. 캐나다가 거의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한 건축가가 많겠어. 근데 이 김용계 건축가, 이 선생님이 한 게 선정이 된 거야. 이 세계적인 건축가죠. 그래서 잠비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자, 봅시다. 플레이. 자, 잡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땅이야. 이 땅에 이번 여름에 이제 측량을, 이제 건물을 지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아 교수가 1000만 평을 어떻게 측량해요? 그래서 잠비아 연락했대. 측량 기계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대. 그럼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200m짜리 줄자 하나 있다는 거. 200m짜리 줄자. 우리 카사리아에 있는 땅 크기가 얼마냐면은 한쪽 면 길이가 10km야. 10km인데 줄자로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이번 여름에 나하고 같이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건축가 교수들 모임에 가갖고 신부님 모시고 잠비아에 측량을 하러 가야 되는데 땅이 1000만 평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술이 잔뜩 취한 교수가 그러더래요. 드론으로 하라고. 드론으로. 요즘 드론 좋은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드론이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갖고 위도, 경도만 찍고 저 설계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찍어 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 땅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네에 카사리아라는 이게 숲이에요. 이 동네는 학교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동네 애들인데 우리를 보고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이트들이 와갖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갖고 얼마나 얘네들 심심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우리를. 잡아보세요. 이게 건기인데 제가 8월 달에 갔으면 건기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비 한 방울이. 그런데도 이 강이 한 10m 정도 넓이가 되는데 한 1.5m 되도록 물이 얼마나 유량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 강물이면은 1000만 평에 주민들 먹을 물 다 되고 그 다음에 농사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메마르고 뭐 거칠고 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무들이 저렇게 커요. 자, 여기 강물이야. 강물 이렇게 많이 흘러요. 강물이. 예, 맑죠. 당연히 맑죠.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요. 예, 잡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환경공학을 이제 해고 수질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예, 물이라는 거는 활용만 잘하면은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이 물을 저 한 10km까지 끌어올려서 온 도시에 수로를 다 해놓을 생각이에요. 수로를 다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여기는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야자, 뭐 모링가, 커피, 여기가 해발 1500m거든요. 뭐 커피, 뭐 할 거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재수 없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말고 잠비아에 가갖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잠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이 사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욕이나 하지 말고 이 기가 막힌 데 가갖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너무 이 잠비아에 갖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숲이 있는데 전부 그거를 잘라갖고 숯을 만드는 거, 숯. 그 숯으로 요리도 하고 추우니까 불도 떼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이 나무만 잘 보존해도 관광 상품으로 해도 먹고 살만한데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야. 숯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1960년대 석탄, 연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산에 가서 나무, 그래서 산이 뭐가 됐어?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욕들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산림 녹화예요. 산림 녹화. 그래서 현신규 박사라고 서울대, 내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탄생 140주년이에요. 벌써 돌아가셨죠. 우리 나라가 건강하려면, 나라가 부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숲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가갖고 할 첫 사업은 숲을 보존하는 거야. 나무 태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필렛이라고 조그만 나무들은 얼마든지 화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서 내가 갖고 가갖고 잠비아에 전부 다 해갖고 나무 못 자르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 그래서 이 나무 이렇게 숯으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축복의 길이야. 내가 그 100m 만든다는, 기가 막혀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좀 없애고 싶어. 신비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행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녀원 자리, 수녀님들 여기 이제 내가 다 해드렸어요. 여기도 나무 다 잘라놨어요. 이제 여기 수녀원 짓고. 자, 잡아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우리 하이데 수녀님이라고 독일 수녀님인데 19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갖고 가톨릭 의대 대학교 의사셔. 그래갖고 수녀원을 창설해서 프란치스코 정교봉사회 수녀원을 창설해갖고 이 수녀님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브라질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야. 대단한 수녀님이에요. 지금 몸에 암이 있는데도 지금 잠비아에 가서 아예 이제 한국을 떠나갖고 의사신데 잠비아에서 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김정빈 교수, 이분이 알릭 반달 주교님이에요. 이 주교님이 그 시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는, 내가 신학교 이 프로젝트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 신학교 짓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갖고 이 주교님이 대통령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주교님인데, 이분은 이제 시의원이에요. 땀부라는 시의원이 나와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 아주 효심이 깊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 가서 축복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바쁜데도 또 그 집에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못 듣고, 백내장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사광선이 많았고 눈을 잘 못 뜨시더라고. 참 효심이 깊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비아의 수녀원 원장 벨레데타 수녀님,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 번에 70명, 80명씩 따라가서 지금 잠비아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란 말처럼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지요.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채우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노년은 삶의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몸을 아껴라. 병은 쾌락의 이자이다. 흡연 등으로 죽어도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일찍 안 죽고 만성병으로 시달리며 고통만 오래 받는다. 셋째,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 대비하여 계획을 잘 세워두라. 넷째, 중년 이후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마지막으로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비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은퇴 후 노년기는 활동 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환되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는 시기다. 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자녀가 결혼에 출가하는 등 가족관계의 지형이 급변하는 때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세라 요게브는 저서 행복한 은퇴에서 이런 노년기 관계의 변화를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웩슬러 역시 저서 관계의 심리학에서 중년 이후 최악의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은퇴자는 일하는 중 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우울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연결망이 단절되어 자아정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적 관계망의 축소뿐 아니라 은퇴 후 사적 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016년 발표한 4대 관계망을 통해 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특징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시니어가 은퇴 후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불화다. 부부 갈등은 시기별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 또 부부관계를 지탱해주던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경우 별것 아닌 일로도 큰 싸움을 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었던 올해처럼 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부부간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다.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신 반나절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을 각자 원하는 곳에서 보낸다면 다투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견 차가 생기더라도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는 중 언쟁이 벌어질 때는 싸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집 나가지 말기,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하기, 이혼 들먹거리지 말기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행동을 금지하고 먼저 사과하기, 화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손 잡아주기 등을 규칙으로 정하면 잦은 싸움을 줄일 수 있다. 스포츠부터 종교, 봉사, 명상, 요리, 예술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화제거리는 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때 자신의 취미를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자의 취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배워보려는 포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줄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자식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비우고 서로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은퇴한 시니어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된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를 쓴 한예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핸드폰 속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은퇴자를 많이 만나봤다며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 맞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이다. 앵그리 올드, 즉 성난 노인이 판치는 세상에 앵그리 프렌드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매력적인 친구가 되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가령 독서 모임에 가입하자고 제안하는 친구에게 이 나이에 눈도 피곤한데 무슨 책을 읽느냐며 재를 뿌리는 대신 용기가 부럽다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결국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잡아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벗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하지만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이유로 친구 관계에 올인해서도 안 된다. 가장 최근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퇴 직전까지 함께한 공적 관계망의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는 또 다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뜻밖의 만남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 맺음에 도전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예컨대 영화나 악기, 특정 스포츠 등 관심사나 흥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나 조건에 따라 관계를 구분짓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 차이가 나도 절친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세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한 자극도 받고 배울 건 받아들이다 보면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였다. 이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오늘날은 자녀와의 관계만큼이나 부부, 친구,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졌다. 노후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관계에 투자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잘 빼고 잘 더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게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부정하고 싶어도 노인 세대다. 하지만 노인이지만 이왕이면 현명하게 늙어가야 한다. 다음에 2가지를 지키시며 나다운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 첫 번째가 시간 낭비이다. 나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한탄한다. 세월이 빠른 건지 삶이 짧아진 건 헷갈릴 순 있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빠른 세월 흐름의 삶이 길어졌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기에 허튼 시간 낭비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메모장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결과를 기록하면서 낭비를 없애 나가야 한다. 낭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에 투입한 시간, 자기 개발한 시간, 준비한 시간, 인정 네트워크 형성 시간 등으로 분석해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다음은 건강 낭비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상담하러 갈 때는 어린애 마냥 두렵다. 혹시나 몹쓸 병이라도 있다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항상 튼튼한 줄 아는데 지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는 것에서 멀지 않음을 느낀다. 담배는 피우기는 했어도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좋아했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끊어 2년을 훌쩍 넘겼다. 새벽마다 조깅하며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며 습관으로 만든다. 뱃살을 없애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고 체지방을 낮추려고 근육을 키운다. 정부나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정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와 노정혜의 노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이 간다입니다.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에 들고 오징어를 2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 만사 보고도 못 본 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꼴이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선가. 잔소리만 늘어가니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밤 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 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휘져가고 누군지 알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 논에 풍년 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소리여.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갔더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려려니 한다. 이제 뒤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노정혜의 노인. 나이 많으면 지금까지 배워 쌓은 지식 높은 줄 알았네. 지식은 낮아지고 고집만 높아졌네. 나이가 많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네. 통장 비었네. 나이 많으면 효도 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 없어 부모 주머니 바라보네. 나이 많으면 친구 많을 줄 알았네. 사는 곳 어디인지 소식 멀어지네. 생각은 고향에 머물고 고향 친구 정깁네. 나이 많아 일하고 싶은데 노인이라 부르네. 청년 일자리 모자란데 노인 일자리가 어디 있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자식들은 제 둥지로 가고 어쩌다 만난 손자 노인 냄새 난다고 싫다네. 노인됨 서러운데 어디서 환영받나. 아픈 곳만 늘어만 가네.